예, 총리님. 탈원전 관련해서 한 번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정책은 지금 탈원전이 분명하신 거죠?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만. 그러니까 정부의 정책의 방향은 탈원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신 거죠? 탈원전은 방향으로서는 지향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만 막상 문재인 정부 재임 기간 5년 동안 실제로 할 수 있는 일은요, 월성 1호기 중단 하나로 원전이 하나 줄어드는 거하고 원전 3개가 5년 안에 또 가동이 되죠. 네, 그 정도일 것입니다. 그리고 5, 6호기는 공론화에 붙어져 있고요. 예, 그리고 네. 계획되어 있는 것들은 어쨌든 계획을 천천히 가거나 아니면 취소시키거나 지금 이런 방향 아니겠습니까? 탈원전이 완성되는 데는 62년이 걸린다는 걸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아니,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신고리 5, 6호기를 건설했을 때 설계 수명이 60년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게 2082년이거든요. 완공해서 쓴다고 할지라도 네. 돈이 지금 1조 6천억이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기존의 산자부 장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나오신 말씀처럼 정상적으로 탈원전을 하면 2079년에 이제 원자력 발전소가 다 이제 스톱하는 거거든요. 근데 2079년에 스톱하는 것이나 2082년에 스톱하는 것이나 딱 3년의 차이거든요. 근데 그 3년의 시간을 땡기기 위해서 그것도 문재인 정권 재임 중의 기간도 아니고 아마 대통령이 그 뒤로 한 10번쯤이나 더 바뀌는 이 시간이 필요한데 1조 6천억이 이미 들어가 있는 것을 밀어버리고 추가로 매몰 비용까지 필요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 사단을 벌이고 그 자원 낭비를 하겠다. 지금 김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요인이 네. 공론화 과정에서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정부나 이제 총리님을 포함해서 강요들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되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입니다. 대통령께서 공약을 하셨고 신고기 1호기 폐쇄 현장에서 말씀을 하셨지만 그 정도의 상황이라면 대통령님 조금만 요건 좀 천천히 가십시다. 라고 직언할 수 있는 강요가 한 분은 계셨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상식에 어긋나는 통상적인 관념에 어긋나는 과정들이 대통령의 말씀과 공약으로 인해서 그냥 쭉쭉 시행되는 이게 지금 현재 문재인 1기의 내각 관료들의 어떤 정신적 성성함이 상당히 많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우려를 금할 길이 없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대통령께서는 신고리 5, 6호기의 중단을 공약했지만 막상 대통령에 취임해서 재반 상황을 고려할 때 고려해야 될 사항이 아주 많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시고 시민들의 판단을 한번 여쭙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공약을 내걸었다가 바로 이행하지 않고 국민의 판단을 여쭙는다는 것은 의미 있는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피차할 말은 속기록에 남겨놨으니까 역사 속에서 다들 국민들이 판단하시겠죠. 부총리님, 지금 그 결산보고를 받다 보니까 이제 공무원 연금 충당 부채라는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예.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버추얼 넘버인데 가상의 수치인데 예. 이게 15년에서 16년 넘어가는 과정에 이제 70조 정도 이렇게 급격하게 증가했다고 나오더라고요. 15에서 16이에요? 네, 15년도 연금 충당 부채가 531조인데 16년도 연금 충당 부채가 600조 정도여서 대략 한 70조 정도 증가했다. 이렇게 이제 수치 결과 보고가 나오더라고요. 네. 기재부 장관님께서 답변해 주시죠. 뭐 기재부 장관님 조금 더 정통하신 것 같으니까. 제가 기재부 장관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네, 답변해 주시죠. 네. 그 원인이 어떻게 되시는지. 지금 전년 대비 할인율이 4.3에서 한 3.9 정도로 이제 변화된 게 제법 크게 작용을 했고, 그게 한 52조
정도 효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재직자 이 근무 기간이 증가하는 그 자연 증가분이 한 30조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수급자 수가 늘어난 게 한 9조 정도,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한 93조 정도 늘어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네, 아마 제가 시차 적응이 안 돼서 조금 그런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이제 계속 기재부에 계셨으니까 하나만 더. 11년도에 이제 이 공무원연금 청당 부처가 보니까 289조더라고요. 네네. 근데 13년도는 이제 484조로 대체로 급격하게 넘어갔어요. 요때 11년, 13년 사이에는 왜 이렇게 급격한 증가가 있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우리 차관이 저보다 더 기억을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차관으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통계를 지금 막 갖고 있지 않아서 정확한 수치는 없는데요. 네. 그동안 그 연금 충당 부채를 계산할 때 가장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가 그 할인율입니다. 네. 미래의 그 부채, 충당 부채를 현재가로 할인할 때 그 종전 같으면은 그 이자율이 높았었기 때문에 계속 그 할인율이 과거 10년치 평균을 적용합니다. 그 과거 10년치의 그 이동 평균을 적용하다 보니까 가면 갈수록 할인율이 낮아지게 됩니다. 네. 다른 말로 하면은 충당 부채 규모가 훨씬 커지게 되는 그런 효과가 나타납니다. 실체는 변하지 않으면서 현재가로 할인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이제 이자율이라든지 외부적인 경제 상황에 따라서 네, 그렇습니다. 그게 왔다 갔다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 재직자들의 근무 연수 증가라든지 공무원 수 증가 이런 것도 영향을 미치고요. 근데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그 할인율 적용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제기하고자 하는 문제는 이런 겁니다. 지금 어쨌든 이게 이제 이 수치가 과연 실제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전액이 실제화는 안 된다고 봐야겠죠. 근데 어차피 지금도 1년에 뭐 한 2, 3조 정도씩은 지금 공무원연금공단의 국가 예산에서 지금 돈이 넘어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계속 이제 넘어가는 액수가 크다고 하는 건데 문재인 정부에서 지금 공무원을 어쨌든 신규로 뽑거나 아니면 공무원이 아니던 사람들이거나 이런 사람들을 17만 명가량을 지금 공무원화하겠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요 지금 공무원 연금 충당 부채의 증가 비율에 대해서는 한번 전체적으로 추계를 해보시든지 계산을 해보시는 게 있습니까? 저희가 그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충당 부채는 국가 채무에 잡히지 않고 이제 재무제표상 이제 부채입니다. 그렇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저희가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그 공무원 숫자 늘어남에 따라서 그 연금 그 부담액이라든지 또 충당 부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민을 하고 있고요. 또 아시는 것처럼 몇 해 전에 이제 그 공무원 연금 개혁을 했거든요. 몇 년 안 됐습니다. 14년인가 15년 했습니다만. 그래서 여러 측면에서 좀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어쨌든 개혁을 했어도 이게 실제로 늘어나는 돈의 어떤 증가 속도를 좀 줄인다 뿐이지 어쨌든 절대 액수는 개혁했어도 늘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셈입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 개혁도 안 했으면 뭐 더 크게 늘어났겠죠. 물론입니다. 예, 물론입니다. 근데 이게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 공무원 17만 명을 공무원화하겠다. 여기서 생기는 연금 지금 충당 부채의 이 어마어마한 금액들. 그리고 현재 지금 국가 부채가 대략 620조 정도 되는데 박근혜 이명박 정권에서 한 180조 늘어났거든요. 근데 당장 내년에도 지금 뭐 세수는 예상보다 더 거친다 그러지만 예산 전체 짜는데 한 30조 정도 지금 빚내는 걸 전제로 해서 지금 짜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가 아직 내년도 예산 지금 막바지에 있으니까 숫자가 쭉 나온 것은 아니고요. 이제 과거에 이제 그 부채가 늘어난 것은 이제 국제금융 위기라든지 이제 이런 요인도 좀 작용을 했고 또 이제 뭐 세수와 세출 간의 이제 갭도 있었고 합니다. 내년도 예산 편성하면서는 저희가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고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뒷받침하는 것을 하긴 했지만은 재정 안정성에도 특별히 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듣고 싶은 얘기는 그런 겁니다. 이제 장관님 방향이라든지 목표는 당연히 이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나 하시고자 하는 내용이겠죠. 근데 구체적으로 과연 그러면 내년에 부채가 조금이라도 줄어듭니까? 아니면 얼마나 늘어납니까? 부채 순발행 금액은 금년에서 뭐 크게 늘어나지 않는 것을 저희 목표를 잡고 있고요. 그래도 30조 정도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것은 의원님 부채 절대 늘어나는 것도 물론 저희가 중요한 문제긴 하지만
그 GDP 전체 늘어나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보다 좀 상대적으로 정확히 보시려면 이제 국가 채무비 같은 걸 좀 같이 보셔야 되거든요. 그게 지금 38%에서 뭐 내년 이제 대략 40% 목표로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목표 잡는 것은 그보다 안정도를 잡고 있고요. 네. 그래서 물론 이제 밑에는 분모가 커지기 때문에 위에는 분자가 커지는 것도 물론 신경 안 쓴 건 아니지만 그 같이 좀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아직 뭐 숫자가 나온 건 아닙니다만은 한편으로 재정의 촉진 역할을 하면서 여러 번 강조해드린 그 세출 구조 조정, 그 다음에 세수 상황이 지금 그 많이들 오해하시는데요. 그게 초과 세수라고 하는 것이 금년처럼 예산이 만들어진 다음에 더 고치는 돈이 아니고, 제가 60조 정도의 5년 동안의 세수 초과라는 돈은 작년에 만들어 놓은 5년 동안에 국가재정 운영 계획에 나온 숫자보다 늘어난 숫자입니다. 근데 그 숫자가 금년에 이미 15조 이상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만큼 경제 규모가 커졌다는 뜻이거든요. 거기서 나오는 세수 증가분, 그러니까 당초 계획보다 늘어난 것이 예산 자체는 같이 올라갈 겁니다. 그것을 봤을 적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세출 구조조정과 함께 병행을 했을 적에 이 재정 건전성 문제도 저희가 재정 당국에서 걱정하시는 것보다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겠다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제 굳이 뭐 전문가 앞에서 제가 뭐 말씀드리긴 좀 뭐한데 어차피 생산 가능 인구도 지금 한 1, 2년 내에 피크 찍고 이제 떨어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FTA에도 수출이 안 늘어나는 게 공장을 대부분 이제 소비처 현지에서 지금 공장을 지어서 지금 소비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의 인구 절벽 때문에 이러나 저러나 지금 생산 공장이나 뭐 이런 어떤 GDP의 분모가 커질 요소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근데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공직자 숫자 17만 명 대량으로 늘리겠다. 그다음에 부채는 박근혜 이명박 정부보다는 줄이기는 하겠다고 얘기는 하지만 과연 진짜 그러실까라는 부분들, 그다음에 실제 어떤 대한민국의 경제가 한 1, 2년 지나면 위축될 수밖에 없는 이런 객관적인 징표들,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세수에 대해서 조금 전망이 좋을 때 조금 보수적으로 국가 국간을 좀 운영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는 게 제 의견이긴 합니다. 근데 지난주에 이제 청와대라든지 몇 군데서 계속해서 이제 복지가 필요하긴 합니다. 그게 필요한 복지고 이제 저희도 큰 틀에서는 동의하기는 하는데 이게 굉장히 우려되는 측면들이 좀 있습니다. 그 의원님 말씀에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그런데 의원님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표현하면은 지금 단기의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서 앞으로 한참 동안의 사회적 비용과 재정을 절약하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돈을 잘 쓴다면은. 그것이 저희가 지금 추구하는 목표이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아까 말씀드린 재정 건전성 문제에 있어도 저희가, 저희 재정 당국이 워치독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제 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해주신 거는 정말 지당하신 말씀인데, 우리가 지금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또 하나의 축이 혁신성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양극화나 소득 재분배의 문제에 있어서 생긴 것들을 치유하기 위한 소득주도 성장이라든지 일자리를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경제의 혁신과 생산성, 경제 자체의 파이를 키우는 노력도 같이 하는 것이 하겠다는 게 지금 정부의 입장이고요. 또 지금 공무원 사람 늘리는 문제도 그렇습니다. 지금 워낙에 이제 일자리 시장 사정이 안 좋고 하기 때문에 정부가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것이고 결국 이것이 민간의 일자리로 연결되게끔 하는 그 역할을 하게끔 하는 것이 제 경제정책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수요 측면에서의 그 일자리나 소득주도 성장과 동시에 공급 측면에서의 혁신 성장이라든지 이런 걸 같이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보고 있으니까 너무 하나 한쪽만 강조를 하게 되면은 양쪽 다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거를 제가 충분히 고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재정 운영 측면에 있어서도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면서도 아까 말씀드린 재정 건전성 문제에 대해서 특별한 신경을 쓰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나중에 이제 예산안 발표가 나와서 보시면은 걱정하시는 것보다는 정말 정부에서 그 양쪽을 균형 잡게 신경을 많이 썼구나 하는 생각을 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예, 그러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혁신 성장 말씀하시니까, 과기부 장관님, 지금 정부 R&D 예산이 한 19조 정도 됩니까? 19조 5천 정도 됩니다. 19조 5천 정도죠.
그리고 민간 R&D 예산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한 70% 정도 되고 합쳐서 아마 66조 정도. 그러면 민간이 한 40조 정도 되는 셈이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40조라고 하는 수치의 통계가 저희 이제 과기정에 있다 보니까 매번 이제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R&D에 어떻게 보면 볼륨 사이즈가 세계 메디아 안에 들어가는 큰 국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항상 의문을 갖는 게 이게 도대체 맞냐 수치가.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세계 4등만큼의 신기술이라든지 새로운 신제품들이 뻥뻥하고 터져 나와야 되는데 우리 기술력이나 우리 신제품이 약하지는 않는데 세계 4위 정도의 수준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이제 국세청도 계시고 기재부도 계시는데 이제 이게 지금 민간 부분 R&D 예산은 이게 지금 세액공제 대상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근데 과연 진짜 R&D를 할까? 그러니까 대기업 같은 데서도 직원들 모아놓고 연찬회하고 연수회하는 것도 R&D 예산으로 잡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기업에서 R&D로 썼다고 신고를 하면 그냥 R&D 예산으로 의제를 해버려가지고 세액공제를 하게 되고 그게 전체적인 통계에서 R&D를 민간 분야에서 한 것처럼 대한민국 전체의 통계가 잡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국가 전체로 우리가 마치 R&D를 위해서 엄청난 예산과 민간 부분에서 돈을 쏟아붓고 혁신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계기판 자체가 완전히 틀린 것이 아닌가.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정부 예산 19조 5천억의 R&D는 과연 맞느냐. 그러니까 가령 보건복지 분야 R&D 예산 같은 경우도 일정 부분 국공립병원 뭐 의사들 임금 나가는데 지출되는 분야도 그게 R&D 예산으로 지금 통계 항목이 잡힌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의 통계의 어떤 착시를 어떻게 잡아야 될 것이냐라는 부분인데 지금 국세청장님, 예. 제가 말씀드린 내용 들으셨죠? 예. 어떻습니까? 제가 생각하거나 어떤 질문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어떠십니까? 예, 뭐 말씀하시는 뭐 기본적으로 방향에 대해서 공감을 했습니다. 예. 이제 공감이 아니고 기업에서 그 R&D와 관련해서 이제 어떤 신고 들어온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정밀 심사가 안 된다는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가 문제 제기를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저희도 뭐 기본적으로 기업 관련해서 여러 가지 검증을 하니까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은 상당히 일반적인 말씀하시고 총리님, 부총리님 한번 말씀해 보시죠. 그 의원님 우려하시는 바가 저희도 어떤 뭐 엠피리컬한 그런 에비던스가 있지는 않지만은 상당히 우려가 일부 맞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계속 R&D 예산 편성하거나 민간부문 R&D 하면서도 어떤 돈이 R&D냐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거보다 그 R&D가 어떻게 쓰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늘 제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부분에 쓰여야 되고 또 예를 들면은 정부에서 R&D 대부분의 결과를 보면 다들 성공한 거로 많이 나오거든요. 오히려 이게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오히려 좀 실패하는 것도 나와야 되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우리 과기부도 새로 생겼으니까 R&D 예산의 양적인 문제 또는 어떤 것을 R&D의 범죄 포함시키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그 돈이 어떻게 쓰이고 또 이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새로운 이 산업소에 어떻게 쓰이는 그런 질적인 측면의 효율성, 그 측면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뭐 저희도 보고 있습니다만 또 이제 중부처도 이렇게 생기고 있으니까 같이 정부 내에서 그런 부분에 좀 더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중부부처 이제 과학기술혁신본부 이제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게 이제 그와 관련해서 국가재정법이라든지 과학기술 이제 기본법 개정 문제가 나왔는데 기획재정부 쪽에서는 그 점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불편하게 생각한다. 이런 의견들이 지금 이제 여의도 안에 돌고 있거든요. 부총리님 의견이나 그 점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그 부분이 조금 사실 정부 내에서 서로 간에 좀 토론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저희 기재부도 조금 그런 것에 대해서 그동안 진취적인 못한 생각을 하고 또 좀 반성을 좀 하고요.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저희가 국가재정 전체와 이 국가경제 운영 전체를 보는 측면에서 봤을 적에 좋은 취지긴 하지만 또 다소 우려되는 바도 없지 않습니다. 제가 과거에 혁신본부를 운영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이 과기계 사람들 안에서 운영되는 것에 대한 다소의 우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정부가 법안 제출은 해놨지만 기재부에서 사실상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좀 전향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서로가 가진 의견의 어떤 좋은 측면에서의 어떤 해결점이랄까요? 타협점이라고 할까요? 그렇지만 이 양쪽의 우려가 다 같이 좀 조화롭게 좀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하여튼 전향적으로 한번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